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부동산 3중 규제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는 겁니다. 주택 공급 없이 강력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초강력 부동산 정책의 시장은 이미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막판 매수 행렬이 이어졌고 일부 중개업소는 휴일인 오늘도 문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먼저 오연주 기자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 핵심 지역 12곳에 3중 규제가 적용됩니다. 16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시행되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담보 인정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는 대출 규제 등을 받는 동시에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앞서 막판 매수 행렬이 이어지자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일요일인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자꾸 그냥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캡처할 물건들요. 거의 15, 16, 17은 꽤 많이 거래됐거든요. 15일날 진짜 많이 됐고요. 15일날은 밤새서 막 계약서 쓰시고들 다 그랬거든요. 진짜 집안 보고 계약금 많이 들어갔어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15일에는 서울과 경기 주요 단지마다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 이를 피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막차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외곽 지역까지 2중, 3중의 자물쇠를 걸어 잠갔지만 수십억 원이 넘는 강남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되자 풍선 효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3천여 세대 중 480세대가 오피스텔인데 일부 평형은 40에서 50억 원대에 거래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하면서 최근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피스텔은 70% 대출이 나오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로 10억 원 미만에 거래되는 노도강 아파트 단지는 3중 규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말도 안 되지. 지금 집 사는 사람들 더 황당해요. 집이 10억이라도 되면 다 다행인데. 전문가들은 강남 초고가 오피스텔까지 규제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일부 규제 지역은 옳은 것도 없는데 피해를 봤다라는 불만과 고급 오피스텔은 풍선 효과, 반사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대책 발표 때는 오피스텔을 대출 규제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번 대책의 후폭풍이 커지자 당정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설명이 애매모호합니다. 검토는 하는데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말장난하지 말고 민심에 따라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 계획을 담은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공청사나 학교 등 유유부지를 활용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발표도 고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것이지 확정 또는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긍정적 검토가 잘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보유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무주택 사업민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자 공급 문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재앙이라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거래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정부와 또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연말 연초 발표도 아닌 검토를 하는 거냐며 말장난하지 말고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부동산 대책 TF를 띄우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부의 3중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파장과 또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가장 크게 뭐가 달라집니까? 네, 지난주 16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사라지고 거래 절벽이 올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또 토어제 시행으로 실거주가 늘면서 반대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전세 가격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좀 우수한 지역부터 전월세 공급이 좀 더 부족해질 수 있고 내년도에도 충분한 입주 물량이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전세 일부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보면 정부가 매번 초강력 대책을 내놓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주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반드시 이게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정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집값에 거품이 꼈다는 말들 많은데 그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까? 네, 집값 거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거비 부담률, PI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PIR은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글로벌 민간 통계 사이트를 보면 서울의 PIR은 25.2로 태국 방콕과 이란 테헤란보다 낮은 세계 15위입니다. 집을 사는데 한 25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긴데요. 순위가 낮은 건 아니지만 최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수치로 보면 이 PIR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이 부동산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도 집값 폭락으로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땅과 상업용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집값 버블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 상태가 존재돼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LTV 비율이 집값의 40%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금융기관이 안전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주택 공급 없이 이 규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요즘 가장 큰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런데 임명에 앞서 김 청장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스스로 셀프 추천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천서엔
성남과 경기 시절 이력을 자세히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채용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 대통령께서 추천하시는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린다 라고 써 있습니다. 김 청장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올린 글로 김 청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겁니다. 김 청장은 해당 글을 캡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의 정책 자문을 통해 산림 녹지와 공원, 정원 분야, 정책 혁신에 앞장서왔다며 성남 경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6월 김 실장은 성남시 백현동 사업 관련 환경 영향평가를 하던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김 청장은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7년 가까이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한 분은 사무국장으로 또 이분은 정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이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내용을 적시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내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김현지 실장을 놓고 여야가 또 어떤 난장판을 벌일지 벌써부터 답답합니다. 이 수에 밀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 있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과 일방적 회의 운영을 문제 삼아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합의에 줄 리도 없고 그저 정쟁거리가 또 하나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을 189회 박탈했다며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막는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증인을 자동 채택할 수 있는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이러한 권한 남용 그리고 핵심 증인 채택 공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 문제를 정쟁 삼아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김 실장 직책이 바뀐 만큼 현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서 그게 객관적으로 이걸 파악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맞지만.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내일 소위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은 일단 개혁안엔 담지 않기로 했지만 대법관 증언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담당인 직위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집값 상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이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강남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번복한 일을 언급하면서 집값 폭등 책임은 현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게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주장. 근데 일리는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상반됩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그 책임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지구 해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8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걸 역산하면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사업들이 지금쯤 착공 단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지구 상당수가 해제됐습니다. 동네 골목길 등을 되살리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그때 해제된 구역이 389곳, 공급 물량으로는 약 28만 호에 달합니다. 특히 성북, 중랑 등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물량이 지금쯤 시장이 풀렸다면 공급 부족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됐을 거란 설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강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이 눈에 띌 정도인데 이유가 있겠죠.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법여권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다 보니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오세훈 시장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당내에선 오 시장 강세로는 허구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언급이 많아질수록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전초전이 된 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갖는 휘발성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서 논란인데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장동혁 대표도 이 면회가 공개되면 비판이 뒤따를 거란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지지층을 의식하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숙제를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면회가 중도층 이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면회는 그제 오전이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한 거는 어제 저녁 늦게, 그러니까 어제 늦게였잖아요. 네.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맞습니다. 장 대표도 고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는 하되 뉴스로 크게 소비되지는 않기를 바랐던 걸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특히 부동산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이슈로 그 흐름이 잠식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 오후를 공개 시점으로 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3국 기업인들과 사상 첫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조에서 라운딩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기업인들의 측면 지원에 한미 무역 협상에 난맥이 뚫릴지 주목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골프장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차량 한 대엔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유 골프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고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총수들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와 한 조를 이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백악관은 확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그룹 관계자는 총수들이 트럼프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대화뿐만 아니라 막바지로 접어든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이 측면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을 콕 집어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7시간가량 진행된 골프 회동이 한미 간 무역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실무단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한미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직접 투자 비중 등 쟁점을 둘러싼 협의가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구윤철 경제부 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란히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관세 후속 협상을 한 김 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았다면서도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 타결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는 이재명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알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 선불 등이 어렵다는 한국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당장 타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출과 보증을 늘리고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위원회 설치 등이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외에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 조기 실행과 추가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모두 에이펙 이전에 합의하는 게 낫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계기 방한,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일기와 같은 북미 간 소통은 없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대화 제안에 화답했던 트럼프 정부가 물밑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실제 논의해왔던 겁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하지만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북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서한을 받지 않았다며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아시아 순방 중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기상 문제로 철수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6월 다시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3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에이펙도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도 될 수가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포기를 대화 조건으로 걸었던 만큼 회담 성사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0여 명은 6개 지역으로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는 충남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주석 기자, 이 송환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전 세계에 타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국적기 내부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곳 충남경찰청엔 송환 대상 64명 가운데 70%가 넘는 45명이 압송됐는데요. 150여 명의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야간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45명 대부분이
충남경찰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불법 투자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혐의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워낙 많아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들 혐의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송환된 사람들은 사기 피의자인 동시에 캄보디아 현지에 감금돼 있던 피해자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사기 범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건데요.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개입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의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64명 가운데 몇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는 경찰청 취합을 거쳐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남경찰청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조직의 배후로는 현지 대기업들이 지목되고 있죠. 어제는 저희가 프린스그룹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신정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외곽 지역의 5층짜리 건물. 기숙사 건물로 알려져 있지만 높이 10m 정도의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기네요, 저 앞에. 저기 경비원 서 있네요. 그런데 미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지난 5월 이 건물을 사기 범죄 조직의 불법 구금 시설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보안, 철조망 울타리, 눈에 보이는 출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는 캄보디아의 금융 서비스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 지난 14일 미 재무부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한 기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후이원 그룹에서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건물 외벽에 후이원 페이라 적혀 있던 간판은 미국의 제재 이후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자금 세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적으로 영업 정지라고 하지만 가상 기재인 사람들은 거래를 해왔어요. 불법자본들이 제일 만만한 후이원 내용을 해왔고. 우리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폭행 등을 당한 우리 국민 사례가 논란이 되자 일부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캄보디아가 삶의 터전인 교민들 사이에선 캄보디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지 교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을 캄보디아 교민이라고 소개한 이모 씨가 올린 SNS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감금되었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며 SNS 글을 올리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 비판한 겁니다. 일하는 걸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로맨스 스캠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자와 교민, 캄보디아 사회를 구분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좋은 그림이 나오니 교민들과의 약속은 뒤집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처럼 상당수 교민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캄보디아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우려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누구나 캄보디아 가면 감금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인식되는. 캄보디아 주민들 역시 모국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시선에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랑 같은 이사관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없으니 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교민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갑자기 내리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 곳곳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객들로 붐볐는데요. 산 정상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이 가을을 알리기가 무섭게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여름 내내 초록빛이던 뎁사리가 찬바람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동글동글 앙증맞은 모습에 나들이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남깁니다. 펴 있는 색감이나 바다나 다 조화롭고 너무 이쁘고 아기도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바닷바람에 흩날리며 은빛 물결을 뽐내는 서양의 억새 팜파스 그라스도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주말에 좀 답답했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날씨도 좀 풀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가을의 정취도 물씬 느끼는 것 같아서.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그치면서 관광 명소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디 뭐 가기도 좋고, 이렇게 주말에 나와도 안 더우니까 다니기도 좋고. 지난 2일 처음 단풍이 관측된 설악산도 점차 붉게 물들어 오는 25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겠고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 내륙에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가을산엔 버섯의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버섯을 따러 갔다 실종됐던 사람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산에서 딴 버섯을 나눠 먹은 일행이 집단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빛을 켠 채 산 곳곳을 살핍니다. 송이버섯을 캐러 야산에 올랐던 주민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지난 14일과 어제 강원도 홍천과 충북 제천 야산에서 60대 버섯 채취객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이버섯은 인적이 뜸한 비탈면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강원도 인제와 전북 진안에선 버섯을 따러 갔던 주민들이 실종됐다 20시간 가까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가을철 야산의 경우 날이 저물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일단 탈수 증상이나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실 때는 항상 겉옷 같은 걸. 이달 초 전남과 전북에선 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나눠 먹은 일행이 집단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독버섯 섭취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이것도 역시 송이 냄새가 나는데 대신 거의 먹는 버섯이라고 하는데 독버섯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2,200여 종의 버섯 가운데 식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건 416종에 불과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버섯도 240종이나 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이었던 정경심 전 교수가 자신의 입시 비리 관련 주요 증언을 한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최 총장과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위증을 했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주장인데 최 총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광복절 사면에서 정 전 교수와 조국 비대위원장을 복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사면 2달 만인 최근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 등 총 8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입시 비리의 중요 증거였던 조민 씨의 표창장을 최 총장과 직원들이 발부해주고도 법원에서 위조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을 추서한 사람으로 지목한 동양대 직원이 당시 근무도 하지 않았다를 위조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직원이 당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동양대 직원 누구도 정전 교수에게 표창장을 발부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 있어도 처방 전에 약 이름이 타이레놀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사한 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반발이 심합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받아온 약 처방 전에는 성분명이 아닌 의약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항상 약국에 구비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처방전에 적힌 특정 기침 가래약도 이 약국에는 없습니다. 해열제를 못 구하는 그 아기 어머님들은 아기를 데리고 몇 군데 약국을 돌아다녀야 이제 상황이 되시니까.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많이 처방되는 해열제나 감기약이 자주 품귀 현상을 빚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지정한 필수 의약품에 대해 약 이름 대신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찬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의사이신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예, 성분명 처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부작용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예 의약 분업을 파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환자들이 약의 수령 장소를 병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 분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 갈등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으로 의료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뜨개질 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시나요? 할머니가 짜주신 털실 목도리나 스웨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젊은 층 사이에서 뜨개질 같은 아날로그 감성의 취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느린 취미가 각광받는지 트렌드 리포트 요즘 정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지갯빛 털실로 가득한 뜨개 용품점. 평일 낮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20에서 30대 여성들입니다. 지나가다가 뜨개질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뭔가 색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뜨개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면 커피를 마시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있습니다. 뜨개질 하러 왔고 파우치 만들고 있어요. 가방도 만들고 카드 지갑이나 인형 같은 거 만들었어요. 뜨개 용품점을 겸한 이 카페는 1년 새 매출이 50% 넘게 뛰었는데 2030 고객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뜨개질로 직접 옷이나 소품을 만드는 사람이 늘면서 맞춤형 뜨개 신발 키트도 등장했습니다.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많다 보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천천히 완성해가는 성취감이 좀 얻어지는 것 같고 또 뜨개질만의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영화관은 뜨개질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뜨개 상영회를 마련했는데 첫 상영회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중엔 뜨개질뿐 아니라 재봉이나 낱말풀이, 식물 키우기 같은 느린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봉틀로 옷 만드는 법을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세대긴 하지만 지치기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이런 정적인 명상 효과를 갖는 이런 취미 활동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진첩에서 되살아난 듯한 옛날 취미가 디지털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개성과 휴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어제에 이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독수리 군단의 확실한 기선 제압일지, 사자 군단의 반격일지 관심을 모았던 오늘 경기에선 삼성이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첫 경기를 잡은 한화. 리베라토가 삼성 선발 최원태를 상대로 1회 첫 타석부터 솔로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한화의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홈런입니다. 방망이가 뜨거운 삼성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회 초 무사 만루에서 구자욱의 땅볼로 동점을 만들고 디와조와 김명우의 적시타로 4대1 대역전에 성공합니다. 삼성은 4회에도 디아즈의 방망이가 불을 뿜으며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한화는 미들맨 에이스 폰세가 어제 한 경기 최다 실점을 한 데 이어 와이스까지 흔들렸습니다. 결국 와이스를 일찌감치 내려보냈습니다. 6회 황준서가 등판하고 나서야 마운드는 안정을 찾았지만 타선은 삼성 선발 최원태를 상대로 침묵했습니다. 삼성은 9회 강민호의 쐐기 투런포까지 터지면서 점수차를 벌렸고 노시환의 만회포와 허인서의 적시타로 추격한 한화의 7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최원태는 가을에 약한 징크스를 벗어나 올해 포스트 시즌 2경기에서 13이닝 동안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2승째 신고, 가을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 최원태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두 팀은 모레 대구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릅니다. 삼성은 후라도를, 한화는 류현진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모처럼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휴일이었습니다. 다만 내일은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북쪽에서 한기가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약 8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3도까지도 내려가겠습니다. 나가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연일 비가 내립니다. 내일과 모레도 강원 영동에는 최대 5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북부 고산지대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해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현재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5도, 부산은 15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